근로자의 권리 보호 단원입니다. 근로자는 일을 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죠.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특히 누구와 너 나를 위해 일해줄래? 그래, 너를 위해 일할게. 이렇게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해요. 그래서 근로자를 위한 법률 중에 대표적인 게 노동법이 있죠. 노동에 관련된 법률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고용을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어느 한 사람을 고용하는 거라서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부당한 요구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부당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뜻이에요. 배경을 보면 근대 자본주의 이후 경제적 약자로 근로자가 발생을 한 거죠. 자본가는 점점 돈이 많아지고 근로자는 상대적으로는 약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노동법이 제정이 됐다. 노동법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이름은 꼭 암기를 해야 돼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제 이 고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내용은 뭐 근로기준법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걸 고를 때 대충은 다 이 법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최저임금, 시간당 꼭 얼마 이상은 줘야 된다 라는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로 있는 거고 노조의 활동과 관련된 거는 이제 노동조합법에 수록이 돼 있어요. 이 차이점만 이제 알면 돼요. 노조라는 건 근로자의 모임이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모여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하기도 하고 태업을 하기도 해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쟁의 행위를 통해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원하는 걸 관철시키는 거죠. 이런 법들이 있는 거를 이제 알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잘 봐야 될 건 이 사회법이라는 개념이에요. 개념. 이 개념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회법이 뭐냐? 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법과 공법의 분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사법은 이거 사적인 영역이야 이런 말 하죠. 개인에 관련된 법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에 관련된 법은 민법이 있죠. 나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 돈 받아야 돼. 집 샀어. 집 사고 돈 주고 뭐 등기 받고 집을 넘겨받고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바로 민법이에요. 근데 이런 국민 각각 개개인 간의 생활관계가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의 법, 공법의 대표적인 걸로는 헌법이 있죠. 우리 대통령 언제 뽑아? 5년마다 뽑아. 국회의원은 4년마다 뽑아. 대통령은 뭐 무슨 일을 해?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해? 이런 걸 정하는 게 헌법이죠. 그런 나라, 공적인 분야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 공백이 생기는 거야, 이 공백. 사법과 공법의 공백은 어떻게 메워줄 거냐? 이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사회법이에요. 사회법이란 건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서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 중간 영역이고 자본주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고 종류로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이 있다. 아까 이 노동법을 얘기를 했었죠.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했죠. 사회법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런 분야의 법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법의 영역에 공법상의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근로자와 노동자와의 관계는 사실상은 민간의 영역이죠. 민법에서 다루어져야 되지만 민법은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는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누가? 공법이 직접 가하진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나라에 취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회사에 취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나라에서 그래도 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런 사회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법의 영역에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너네 개인과 개인의 생활 관계지만
고용하는 일, 뭐 근로자에 관한 일, 최저임금에 관한 일, 노동조합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규제를 하겠다라는 성격을 가진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법의 성격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면서 더 익혀나가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과 근로삼권이 나오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자주 나와서 개념을 잘 익혀두셔야 돼요. 근로계약이라는 건 일을 하기로 하는 그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로계약에는 임금과 근로시간이 꼭 명시가 돼야 돼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돈이죠. 내가 돈을 얼마 받기로 한지, 그리고 이 돈은 돈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백화점 상품권, 우리 회사에서 파는 뭐 한우, 이런 걸로 월급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매월 1회 이상 줘야 돼요. 3달에 한 번씩 줄게, 1년에 한 번씩 줄게,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줘야 돼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 법은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우리 한 시간에 그냥 500원만 받고 일할게, 이렇게 계약했더라도 계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무조건 임금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은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법으로 낮게 정했다고 해도 계약 자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임금에 관한 부분만 무효가 돼요.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반드시 계약서에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로시간도 중요한데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한 주에 40시간이 기본이에요. 다만 합의할 경우에는 12시간 이내로 연장 근로는 가능해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쉬는 시간을 제공해야 되고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근로3권을 볼게요. 근로3권은 상당히 중요한데 내용으로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3개의 용어는 꼭 암기를 해야 돼요. 근로3권이 왜 중요하냐면 이 근로3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이게 부당 노동행위라는 거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누군가를 고용하는 사람을 사업주라고 하는데 사업주가 만약에 돈을 안 줬다, 월급을 안 줬다, 그래도 나쁘죠.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부당 노동행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단결권,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가 단결권이죠. 그런데 사업주가 노조를 금지시켰다. 노조 가입하면 해고, 뭐 월급 깎아, 아니면 계약서 자체에 노조 가입 안 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 이런 거는 다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이 돼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이 되면 차이점이 뭐냐면 노조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뭘 할 때. 만약에 내가 돈 못 받았다 이러면 이건 노조가 도와줄 수는 없어요. 자기 혼자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런 노조의 활동, 가입할 권리가 단결권이죠. 교섭권, 노조가 단체로 회사와 협상할 권리죠. 단체 행동권, 파업하거나 뭐 회사에 안 나온다거나 이런 단체 행동을 할 권리죠. 다 이 노조와 관련된 걸 하다가 뭔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다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이건 부당 노동행위라는 용어에 해당을 돼서 이때는 항상 노조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 차이점만 일단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중요한 용어로 쟁의행위라는 말이 나오네요. 쟁의행위,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업은 일 안 하는 거죠. 태업은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1시간에 10개 만들 수 있었는데 그냥 1시간에 하나 만들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 직장 폐쇄, 아예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나만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문을 막는 거,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쟁의행위인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이 중에서 단체 행동권을 행사한 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뭔가 근로3권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이것도 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잘 지켜서 해야 돼요. 절차를 잘 지켜서 했을 때는 적법하고 해고도 안 당하고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다 면제가 돼요.
근데 이걸 했다고 해도 절차를 안 지켰을 때는 당연히 위법하고 해고당해도 할 말 없고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가 안 되겠죠. 이 차이를 알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는 개념을 볼게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부당해고라는 건 해고를 하는데 부당한 해고라는 거죠. 부당해고. 자를 사유가 없는데 잘랐다. 그러면 노동자는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먼저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사유가 정당해야 된다.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해고 예고를 해야 되고 서면으로 꼭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종이로 해줘야 되고 말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구두로 했다, 말로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당한 해고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정당한 해고가 아니면 그럼 다 부당한 해고가 되겠죠. 부당한 해고의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도움은 어떻게 받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으로 나눠지는데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되고 동시에 해도 되고 뭘 했다가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이건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게 보장이 돼요. 먼저 첫 번째, 좀 복잡한 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를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노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국가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노동 문제를 다루는. 그럼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 그럼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제 뭐예요? 저 부당해고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되죠. 그래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려면 이제 먼저 지방노동위원회를 갈 수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죠. 그래 너 부당해고 맞아. 회사로 다시 돌아가.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너는 잘려도 싸. 다신 찾아오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도움 받았으면은 이제 나는 행복한데 회사가 슬퍼지겠죠. 나 얘 자르고 싶은데 왜 못 잘라요? 그러면 회사가 이제 두 번째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과가 반대였다면 여기 중앙노동위원회 간 사람은 반대가 되겠죠. 여기서 잘린 사람을 안 도와주면 잘린 사람이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다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걸 거친 다음에 여기서도 노동자 편을 들 수도 있고 회사 편을 들 수도 있죠. 노동자 편을 들어줬다면 그러면 누가 슬퍼요? 슬픈 사람이 항상 생기죠. 회사가 슬프면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행정법원에 가서. 행정이라는 건 뭔가 국가기관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제기하는 소송을 행정소송이라고 해요. 그럼 이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 소송을 행정법원에다가 제기할 수 있고 이건 3심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법원 1심,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가 이기면 행정법원은 회사가 가겠죠. 노동위원회에서 회사가 이겼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자가 되겠죠. 이 차이예요. 이렇게 딱 하나의 큰 트랙이 있다는 걸 일단은 알아야 돼요.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갈 수가 있구나. 하나의 권리가 있어요. 그럼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위원회의 절차를 미리 거쳐야 돼요. 필수적으로. 왜냐하면 이론상 행정법원은 이 노동위원회라는 곳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불복하는 절차죠. 그래서 이 판단이 없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문제에 많이 나오는 이제 두 번째 구제 절차.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볼게요. 이게 용어가 정말 중요한데 행정법원에 아까 가는 게 바로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행정소송. 그럼 두 번째 소송,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이건 뭐냐? 이건 종류가 아예 달라요. 위에 건 행정이었죠. 밑에 건 민사예요.
이 소송 앞에 붙은 말이 다르면 이건 완전 별개의 소송이에요. 별개의 소송은 항상 별도로 언제든 할 수가 있어요. 별도는 언제든 별도로 할 수 있다. 그럼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해고당했는데 이게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건 누구를 상대로 주장하는 거냐면 나를 해고한 그 회사를 상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나 해고시키지 마. 너가 나 해고한 거 무효야. 그걸 확인해줘 라는 소송이에요. 법원한테 확인을 받는 거죠. 이거는 구제 절차, 위에 이 구제 절차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이 바로 끝나고 해도 되고 이거 하면서 해도 되고 하기 전에 해도 되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꼭 알아놔야 되겠죠. 노동위원회를 얘가 갔냐 아니면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한 거냐를 꼭 구별을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절차가 있다고, 일단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았다고 보고 밑에 부당노동행위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는 아까 앞에서 좀 설명한 것과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임금체불이 있죠. 돈을 안 줘요. 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노조 가입을 탄압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조 가입하면 자른다, 해고한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둘 다 나쁜 짓이지만 이 중에 특히 더 나쁜 짓은 노조 탄압이라는 거죠. 그걸 따로 특별히 부당노동행위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근로자의 이 노조, 단결권, 단체인동권, 단체교섭권이라는 근로 3권을 침해했을 때 근로 3권 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하면 이게 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되면 아까 부당해고 구제 절차처럼 노동위원회에 가거나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제 절차를 보면 노동위원회에 가거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해고까지 당했다면 해고 무효확인 소송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서 중요한 거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노조도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노조가 직접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차이가 있었죠. 내가 돈 못 받았어요. 그럼 노조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노조 가입한 걸로 내가 잘렸어요. 그러면 노조가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노동행위의 특징으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침해 이거 하나랑 노조가 도와줄 수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이제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근로의 보호에 관해서 볼게요. 청소년은 미성년자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연소근로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15살 이상 18살 미만이에요. 그럼 15살은 포함되나요? 포함되죠. 16살은 포함되죠. 17살은 포함되죠. 그런데 18살은 포함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15살, 16살, 17살이라고 나오면 얘는 연소근로자인 거죠. 이런 애들은 특별히 더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살 미만, 그럼 14살이면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지만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가증, 노동부 장관이 허락해주면 할 수 있대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5살 이상의 취업이 되는 건데 휴일이나 휴식시간, 최저임금은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근로계약체 결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부모님 동의를 아까 받아야 된다고 했었죠. 미성년자 편 공부했을 때. 그리고 청소년이 직접 체결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동의를 받는다는 건 허락을 받는다는 거죠. 엄마 나 해도 돼? 해. 그게 동의죠. 그런데 직접 체결. 그 가서 사장이랑 계약서를 써야 되는 그 당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미성년자 본인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가서 사장이랑 계약서 쓰면서 우리 애 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의 개념과 이 직접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구별해서 알아줘야 되고
근로계약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대리해 줄 수는 없다. 이런 표현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대리는 안 된다. 그래서 사용자는 연소근로자라면 가족관계 서류와 동의서를 받아서 비치해 놔야 되고, 다만 이 5번이 중요하죠. 돈을 받을 때는 이거는 부모님 동의 없이 항상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월급 받을 때도 부모님 데려가서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일주는 35시간 이내만 가능하다. 지금 우리는 15, 16, 17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인은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었죠. 이건 18살부터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근데 특별히 이 나이 어린 애들한테는 7시간 35시간이 적용된다는 뜻이고, 합의할 경우는 1시간, 일주 5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해요. 이 숫자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7, 35, 1, 5로 외우면 되겠죠. 야간과 휴일 근로는 금지된다. 그 다음 18세 미만이 연소 근로자는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에서는 금지된다. 봤을 때 좀 청소년들이 가기 곤란한 곳은 이런 청소년들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고 이제 많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